가부자산은 원래 이론적으로 좀 강한 주제여서 붕괴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38페이지에 유형자산으로 갈게요. 유형자산은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주제가 좀 방대한 편이라서 시험에 낼 게 많아요. 자, 유형자산이 있고 그 뒤쪽에 무형자산이 마지막 주제거든요. 세트로 좀 묶어서 알려드리면 일단 이름에서 오는 차이는 형체가 있냐 형체가 없냐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을 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형체가 있는 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 그리고 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동은 내년까지 현금화가 가능한 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비유동이에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계를 샀어요. 로봇을. 이게 제품을 만들려고. 근데 이 제품을 뭐 팔아서 내년 이후에 돈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로봇을 샀으면 막 몇십억 하는데 이걸 오랫동안 쓰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유동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쓰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는 오랫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중요한 이슈가 파생되거든요. 사용을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져. 감가상각. 가치의 감소, 감가. 상각은 좀 회계 용어인데 일단 감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감가상각이 나오고 상각은 이제 회계 쪽에서 쓰는 말인데 수익 비용화 시키는 걸 말해요. 근데 의미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상각은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무형자산도 뭐 특허권 같은 거 시간 지나면 이제 없어지겠잖아요. 가치가. 얘는 상각이라고 하고. 이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큰 틀인데 사용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가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안 하는 것만 제가 따로 적어드리면 상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상각을 안 하는 두 개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개 빼곤 다 합니다. 이거는 말 문제로도 좀 자주 언급이 되는 편이라서 일단 이유도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토지 감가상각 안 하는 이유. 감가 자체가 가치의 감소라고 했잖아요. 토지는 가치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땅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땅도 값이 떨어질 수 있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는 시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샀던 금액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가 반영은 안 해요.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건물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할게요. 근데 건물을 샀는데 50년이 지났어. 그럼 낡아버리겠죠. 건물이 어떻게든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이 뭐 낡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막 웜홀이 생기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 특이한 경우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언급이 나올 수 있는데 이름 보시면 건설 중이잖아요. 건설 중인 거는 그냥 만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건설회사한테 발주를 넣었어요.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내가 건축 준 거죠.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 지어줄 거 아니에요, 건물을. 그러면 짓고 있겠죠. 그럼 그게 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럼 얘는 왜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면 짓고 있으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사용을 못 하니까 가치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가상각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면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감가상각은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상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한 5년 뒤에 반값 되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타잖아요. 그럼 그건 예측 가능한 가치의 하락인 거죠. 근데 내가 5년은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 많이 와서 침수당했어 차가. 그럼 예측 못했죠. 그럼 이것도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손상이라 그래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사용한 게 아닌데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어. 뭐 내가 예측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진 건데 어떡해? 근데 이건 감가상각은 아니란 거지. 손상당했다 이렇게 손상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손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한다 이거죠. 이 정도 잡아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를 이거 좀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제가 좀 정정해 드릴게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토지를 사옥으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옥 건설용으로 사용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옥 뒤에다 건설용 이렇게 합시다. 뭐 문제를 이렇게 내지? 사옥 건설용으로 사용할 토지 하면 좀 나아요. 그러면 이 문구를 한번 또 분석해 볼게요. 이걸로 장난칠 수 있거든요. 사옥 건설용 토지. 자, 이걸 해석하면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사용 목적 토지입니다. 사용 목적 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비사용 목적 토지가 있거든요. 옛날엔 이걸로 장난을 한 번씩 쳤는데 요새는 좀 안 쳤어요. 그래서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사용을 목적으로 내가 토지를 샀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토지라고 지어줘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사용을 안 할 거야. 사용을 안 할 건데 땅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땅을 이유 없이 사는 건 없다고 생각해. 너 땅값 오를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보니까 투기로 봐요. 그럼 이름이 투자부동산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장난치면 많이 틀려요. 옛날엔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서 이 토지 있잖아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이 토지는 그냥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 문제에 사옥 건설용으로 사용할 토지, 여기서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가 이 빨간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일상용으로도 토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랑은 답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땅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땅으로. 근데 그 땅이 사용 목적이잖아요. 사용 목적이니까 토지가 됐다고, 답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볼게요. 투기용으로 토지를 샀다. 이렇게 바꿀게요. 투기용으로 토지를 샀다. 그러면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토지니까 토지 이러고 틀려요. 목적이 사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투기면. 그럼 얘는 투자부동산이 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그냥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토지라서 토지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써두세요. 밑에 뭐 투기 목적, 뭐 투자라고 나오겠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면 비교, 투자부동산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내서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그래서 알고는 진짜 이거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을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서 토지 이름이 나온 이유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부동산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땅이 면세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땅이 면세. 그럼 이게 부가가치세랑 회계랑 둘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미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일부러 땅이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부가가치세부터 생각해야 돼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땅을 샀어. 그러면 이걸 건설용으로 살 수도 있고 투기용으로 살 수도 있죠. 그러면 혹시 내 목적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질까? 땅 파는 사람은 내가 어디다 쓰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은 면세입니다. 일단 면세예요. 1번 땅을 내가 샀다 무조건 면세.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목적을 따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땅은 안 따져요. 그럼 일단 면세 끝. 그 다음 2번 이제 회계. 그 다음에 목적을 따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겠죠. 토지냐 투자부동산이냐 이렇게 나중에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기를 하든 건설용으로 사든 일단 면세는 확실해요. 무조건 면세예요. 부가가치세 영향은. 근데 회계로 오면 내가 이 땅을 어디다 쓸 건지를 적어줘야 되니까 이름이 바뀐다 이거지. 그 말이에요. 부가가치세까지 뭐 끌어들이면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금액을 한번 보죠. 토지 가액은 3억.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취득세.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관세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법무사 등기 수수료 있죠. 등기. 그 다음에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있잖아요. 그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지금 땅을 샀어요. 어떻게 샀을 거냐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샀을 겁니다. 직거래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낸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다 써주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너무 길면 이렇게 VAT 포함 이렇게 쓰세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겠죠. 상대방이 공인중개사가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그 윗칸 세 번째 줄 가보시면 법무사도 나왔죠. 그럼 내가 이게 중개를 통해서 상대방이랑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내 이름으로 바꿔놔야 되잖아. 등기. 근데 내가 등기 칠 줄 몰라. 법무사한테 좀 대신 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럼 이것도 부가세 포함이죠. 옆에 VAT 포함 2개 쓰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자, 그리고 토지 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예 없다. 면세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리고 맨 위에 토지가액은 얘는 면세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시 볼게요. 토지는 면세. 두 번째 토지 관련 취득세는 그냥 없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냥 없는 거.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비스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 돌려받고 싶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 있는 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땅 관련된 건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고 이 문제 낸 겁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지금 일반돌표가 답이죠.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못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돌려받으니까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일반돌표로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면 비사업자가 써있죠. 땅을 비사업자한테 샀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 카드 영수증 주세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증빙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비사업자한테 보통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땅 산 거야 지금. 그럼 그냥 아저씨 그냥 그냥 뭐 증거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계좌이체 같은 거 하면 그 통장에 그 계좌이체 잔액 남잖아요. 그 정도가 증거가 돼요. 이 사람 사업자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때 밑에 있는 세 개는 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취득 부대 비용이 또 나왔죠? 왜냐면 모든 자산은 다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는 재고 자산하면 관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좀 나왔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음번에. 그래서 뭐 금액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는 당연히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 대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힌트가 업무용이에요. 왜인지 아시죠? 업무용 토지라고 써줘야 답이 토지가 되잖아요. 사용 목적이니까. 근데 혹시 투기용 토지다, 투자부동다. 그렇게 진짜 많이 틀립니다. 내면은. 근데 대주주가 투기용 토지를 줄 리는 없고요. 자,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혹시 아무 말도 안 하면 토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공정가치 3억 5천짜리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는 2천을 내네요. 그럼 이때 자산 수증이익이 옆에 써 있잖아요. 여기 수익 플러스라고 적을게요. 자산 수증이익에다가 수익 플러스.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땅값이 3억 5천인데 근데 여기다 취득세도 내주세요 하면 너무 연치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여러분이 내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예금 2천이 나갔습니다. 취득세만큼.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거 공짜로 3억 5천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낸 2천 합친 게 땅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하나 옆에 참고로 좀 써볼게요. 지금 얘를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그럼 혹시 이런 건 어때요? 대주주가 요새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땅을 줄게. 근데 주는 건 좀 그렇고 2천에 팔게, 2억에 팔게 이런 거. 그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3억 5천짜리 2억에 팔겠대. 그럼 이 토지는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억에 샀다. 2억에 매입을 하면 답이 토지에서 2억 플러스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니까. 취득세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얼마를 주고 샀든 어차피 여기 정해져 있을 거니까. 지금 공짜로 받았는데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상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여기까지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싸게 사면 그 싸게 산 가격을 적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한 개도 안 냈잖아요. 그럼 0으로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땐 시가로 가는 거고요. 회계는 자기가 쓴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중요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딱 그 주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주제예요.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막 토지를 사기도 했고 1번은 토지를 샀고 2번은 토지를 받았죠. 근데 어쨌든 토지 취득이란 말이에요. 사거나 받거나 둘 다. 근데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냈다. 이 취득세는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럼 그냥 얘는 토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문제는 지방채.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상황이 이해가 좀 돼야 되니까. 여기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여러분이 광주광역시 시민이라고 할게요. 시민 A. 근데 이 상태에서 이쪽은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서 땅을 샀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시민 A인데 시민 B한테 땅을 샀어요.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이걸 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너 땅 샀네. 돈이 많은가 봐.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돼요. 여기 지방채란 말 나오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A가 채권을 발행했다. 기억 안 나시죠? A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A가 돈 빌렸답니다.
이 채권은 차용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가 돈을 빌렸다. 이것도 생각 안 나시면 하나 써도 돼요. A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A가 돈을 빌렸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 혹시 완벽하게 하고 싶다. 예시. 국채 발행. 그리고 해석을 해봅니다. 국채 발행.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다. 국가가 국민한테 돈 빌렸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저도 국채로 외웠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방채. 지방채를 지급했다. 뭐 지방채를 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 발행한 거예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채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광주광역시가 너 땅 사는 거 보니까 돈이 많구나.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냥 사야 돼요. 차 살 때도 그래요. 차 살 때도 이거 사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광주한테 돈 빌려줘야 돼요. 땅 사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좀 큰 문제인데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만기 5년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 옆에 뭐라 써있죠? 무이자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없어요. 좀 잔인하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년 기다렸다 받을 거예요. 보통 바로 팔아요. 할인 기억나죠? 할인. 어음 할인. 그런 느낌으로 차 살 때도 똑같거든요. 보통 다 팔아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응용이 나올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이 땅의 명분. 이 땅을 왜 샀는지. 공장 신축용이죠? 공장 신축용은 여러분이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토지. 다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용할 목적, 본사 사옥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토지예요. 토지라서 토지인 거 아니죠? 두 번째. 그럼 내가 지금 지방채를 1200에 사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공정가치는 1050이야. 왜냐면 5년 뒤에 1200을 받을 수 있으면 시세가 당연히 더 싸거든요. 근데 난 이걸 또 1200에 사야 돼. 갑질하는 거죠 지금 광주가. 그럼 이때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타를 치겠다. 그러니까 팔아버리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갖고 있을래 이럴 수도 있고 일단 갖고 있어 볼래 이럴 수도 있죠. 앞에서 유가증권 배웠잖아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이에요.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지방채는 곧바로 팔아버릴 예정이다 하면 단기매매증권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좀 그 바리에이션이 많은 문제라서 상황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보면 매도가능증권 뒤에 178 써 있잖아요. 여기에 숫자 큰 거라고 그냥 써주세요. 큰 거.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매도가능증권은 별말 없으면 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매도가능증권 검색하면 2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거 엔터 치면 작은 거가 나와요. 그럼 오답이에요. 화살표 한 칸 내려서 엔터 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디테일하죠? 왜냐면 그 엔터 치면 진짜 바로 나가리에요. 126번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쓸 때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죠. 답 써놓은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조정해 볼게요. 상황은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지금 광주한테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자, 그럼 여러분이 쓴 돈부터 정리할게요. 그럼 취득세 1800이랑 지방세 1200, 보통예금 3000, 여기다 숫자 1번. 그러니까 순서 1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게 1번. 왜냐면 여러분이 3,000을 썼다는 사실은 안 바뀌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눠지는데, 우선은 땅값이 1,800이죠. 취득세니까. 그래서 이 토지는 사용 목적이라서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의 가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나오잖아요. 숫자 큰 거. 자, 그럼 원래는 이게 105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여러분이 광주한테 1200을 받아요. 근데 이자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그냥 이걸 누구한테 사요. 5년 뒤에 1200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 그럼 이걸 1200에 사겠습니까? 지금 난 1200을 주고 5년 뒤에 1200을 받아? 바보죠? 적어도 그러면 이게 지금 금리가 있잖아요. 대충 5%라고 치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럼 대충 5년으로 할인해야겠네. 대충 공식 만들면 나누기 1.05 이렇게 해서 할인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고려해서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시세가 1050이야. 그럼 납득할 만하죠. 지금 1050 주면 5년 뒤에 1200으로 줄게. 그러면 납득이 가능해. 이해되셨죠? 그게 지금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면 1200은 만기 때 받는 돈이에요. 만기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1050인 건 아시겠죠? 근데 광주광역시가 오더니 야 여기 1200 써있으니까 1200 내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양아치죠? 그래서 3000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뭐예요? 아니 이 매도가능증권은 1050인데 근데 내가 1200 줬다고 1200이라고 쓰면 거짓말이에요. 1200이 내가 1200 주고 산 건 맞는데 시세가 1200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주들한테 거짓말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50이라고 적어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1050. 그러니까 위에 공정가치 1050 이렇게 뭐 연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1050에다 공정가치라고 따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자유의지에 맡기면 이걸 누가 그 1200에 삽니까? 절대 안 사죠? 강제로 사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법 때문에.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원래는 금액이 하나로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50, 1050 이렇게. 아니 1200, 1200 되는 거. 근데 얘는 1200, 얘는 1050이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지금 중간에 붕 뜨잖아요. 150이 붕 뜨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150을 손해보는 거 확인했죠? 이 150을 손해 안 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땅을 안 사면 되잖아. 땅을 안 사면 150 손해 안 볼 수 있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이 땅을 안 살 건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 150은 땅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이야 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150이 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럼 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좀 나은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취득세 1800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50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좀 그 광주광역시가 나한테 갑질하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취득세 1800은 그냥 야 1800 내놔 이거 아니에요? 야 너 땅 샀으니까 1800 내놔 이거예요. 근데 얘는 그래도 야 나중에 1200 줄 테니까 1050이라도 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란 거지. 그러니까 손해보는 금액이나 취득세나 성격이 똑같지.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거지. 근데 취득세는 붕괴가 쉽죠. 그냥 현금 내고 끝. 근데 얘는 차이를 구해야 돼. 차이.
차이.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두시는 게 좋아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1800 플러스 150 그리고 1050 이렇게 따로 써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오른쪽도 구분해 두시면 좋은데 오른쪽도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0으로 아예 얘는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1800으로 끝내고 얘 둘은 그리고 현금 여기서 1200 더 준 거 있잖아요. 1200 더 준 것 중에 1050은 진짜로 산 거. 이것도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딱딱딱 3개로 나누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나눠서 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답만 덩그러니 있으면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 살 때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토지가 차량 운반구로 바뀔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숫자 구조는 안 바뀐다. 숫자 구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차이를 따로 적어준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차이. 말 문제로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38페이지의 4번 보겠습니다. 방금은 그 토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 2, 3번을 합쳐서 보면은 1번은 토지를 산 거, 돈 주고 산 거.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받은 거. 결국 둘 다 취득이죠. 그리고 원래 1번, 2번이 있으면 3번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3번을 좀 개별 주제로. 근데 실제로는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래요 원래는. 근데 시험에서는 거의 자동차랑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자동차랑도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 2급 위주긴 한데 회계 1급도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취득세인데 얘는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돼요. 3번도 취득세가 있고 4번도 취득세가 있습니다. 3번은 토지 취득세니까 이름이 토지. 4번은 차량 운반구라고 돼 있죠. 여기는 사업용 중고트럭이라고 돼 있으니까 트럭도 차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가격을 붙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취득세는 그 해당 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냈다 하면 건물일 겁니다. 그냥 참고로 넣어봤고요. 이런 건 그냥 이런 것도 주로 나옵니다. 꼭 문제가 다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좀 해석을 해보면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 오해할 수도 있는데 트럭을 구입하면서 보험에 가입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취득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자동차 보험은 꼭 이거 강제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차를 탈 수 있는 건 맞는데 자동차 보험이 취득 부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선급 비용 배웠었거든요. 선급 비용. 엄청나게 앞에네요. 1페이지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급 비용으로 나왔던 내용이 이제 5번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되어 있거든요. 비용 표시할게요. 비용. 그러면 비용이니까 보험료, 료는 요금이니까 보통 이제 비용의 성격을 뜻하죠. 그럼 여기다가 비교해서 이걸 써볼게요. 비용 말고 자산. 그리고 사실 이 자산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급 비용 이렇게 써주세요. 원래 자동차 보험은
비용을 미리 내는 거기 때문에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하니까 비용 처리로 해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썼는데 이게 공장에서 쓸 트럭이니까 500번. 근데 혹시 또 비용 처리하라고 했는데 본사에서 쓸 트럭 이렇게 말을 하면 800번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답이 총 3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그 1페이지에 나오는 성급 비용이랑 같이 1페이지가 맞나? 그 앞쪽 있죠? 그쪽이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동차 보험은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닌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6번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뭐 주제를 좀 정한다고 하면 자동차는 차량 운반부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나온 거를 하나씩 보면은 취등록세. 원래는 이제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를 같이 내야 되는데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취등록세 있고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자동차세. 이걸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배운 거 그 지방채 차액, 문구가 좀 상황이 좀 기니까 그냥 지방채 차액이라고만 적었어요. 아까 그 손해보험 금액 있죠? 120에서 105만원 뺀 거, 15만원. 그게 취등록세랑 좀 느낌이 비슷하고요. 얘 둘은 합쳐서 이제 차량 운반부가 되죠. 그리고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 취등록세 있죠? 자동차 사면 취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차 한 대당 딱 한 번만 내요. 그죠? 딱 한 번만 내죠? 그러니까 얘는 차값에 붙여버립니다. 차값에 붙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돈을 안 내면 차가 내게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얘는 차랑 별개의 서비스를 여러분이 따로 사시는 거예요. 차를 따로 사고 보험도 따로 사는 거지. 보험 서비스를. 그래서 얘는 차랑 아예 별개입니다. 차랑 별개의 서비스를 사는 거니까 이 1년치 보험료를 내면 얘는 성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자산인 거죠. 차량 운반부라는 자산,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근데 얘는 이제 사용하면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바뀌겠죠. 12분의 1로 쪼갠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한 다음에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취등록세는 딱 한 번 낸다 그랬잖아요. 딱 한 번. 근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씩 내죠. 그러니까 계속 낸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얘는 이제 비용 처리를 바로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세금과 공과 비용이네요. 그래서 뭐 성격은 차량 운반부는 당연히 자산이고요. 성급 비용도 자산. 근데 보험료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죠. 세금과 공과는 바로 비용 처리. 그리고 그 일단 차로 정리를 좀 했어요. 차가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친숙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사실을 한 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꺼내볼게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사용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아반떼 하나를 샀다고 합시다. 아반떼 2,000 주고 샀다고 할게요. 자, 아반떼 2,000을 삽니다. 그러면 이 아반떼를 사서 여러분이 이걸 몇 년 탈지는 알 수 없어요. 막 5년, 10년, 15년 얼마나 탈지는 모르는데 회계상으로는 이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어차피 차를 샀으면 언젠간 폐차할 거 아니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언젠간 폐차를 하겠죠? 그러면 그냥 적당한 연수를 정해서 N빵 쳐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로 나눌게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반떼를 2,000 주고 산 건 팩트예요. 그럼 여기 이 2,000엔 일단 이건 차값이라고만 하고, 그럼 이거를 회계에서는 그냥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이죠. 그럼 1년에 400씩 깎아요. 400 깎고 400 깎고, 그럼 5년 뒤에는 이 차는 빵원이 되겠죠. 그럼 걔는 얘를 빵은 아니고 1000으로 만든 다음에 6년 차부터는 그냥 타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죠. 5년까지는 비용이 400씩 잡히는 거야. 왜냐면 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6년 차부터도 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6년 차부터는 안 떨어뜨리지, 회계상으로. 왜냐면 이미 다 가격을 떨어냈으니까. 이게 현실이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럼 이게 5년 동안 400씩 떨어지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5번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 취득세를 넣어볼게요. 취득세가 7%인가?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라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차값은 2,000인데 여기에 이거 나왔잖아.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취득세를 1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차를 2,000에 샀지만 취득세도 100을 냈으니까 여러분이 이 차를 살 때 든 돈은 2,100이죠. 그래서 얘를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차값은 400이었지만 이 100도 5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렇게 20씩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느낌이 이거예요. 자동차세는 바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차값에 붙이고 N빵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 쓸 때 이 자동차세는 약간 일시불 느낌이에요. 바로 비용 처리하잖아요. 바로 비용 처리. 근데 취득세는 일단 차값에 붙여. 그리고 N빵으로 나눠서 내죠. 얘는 할부 느낌이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차를 몇 년 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를 내야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연도에 나눠서 내는 게 맞지, 취득세는. 그리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씩 내잖아요. 그럼 올해 내고 내년에도 또 내야 되죠. 그럼 얘는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취등록세는 차값에 들어가고 끝 이게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들어가서 결국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되는 거지, 비용 처리가. 자동차세는 바로 비용 처리.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해에 같이 들어가죠. 취득세도 비용 처리되고 세금과 물가도 비용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뭐 일단 감가상각이니까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자동차세가 나왔고요. 얘는 이제 이름이 두 개죠.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나왔고, 이거 제가 문제를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밑에다 비교해가지고 재산세도 써놓을게요. 재산세.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세를 내는데, 이제 땅이랑 부동산, 그러니까 땅이랑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죠. 그거랑 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나와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6번에서는 자동차가 영업부서도 있고 제조부서도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써준 거죠.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지식형 문제입니다. 그냥 보고 기억하면 돼요. 원래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자동차 관련된 세금 또는 재비용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렸고요. 저거 말고는 뭐 딱히 저거 말고는 뭐 나올 거 없죠. 저걸로도 충분히 부담스럽죠.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처음엔 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동차 조금 했고,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그럼 이제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건물을 발주하는 거죠. 발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아예 새로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볼게요. 그래서 7번을 한번 보시면
본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장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입니다. 이것도 좀 정형화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빌린 겁니다. 뭐 상황은 대충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원래 좀 복잡한데, 원래는 이제 회계에서 한 가지 주제로 따로 배우는 건데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문제 맞힐 수 있을 정도로만 볼게요. 보통 이제 나오는 게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그러면 공사 기간이 뭐 한 2, 3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공사 기간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뭐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공사 기간이 이렇게 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차입을 했다고 할게요. 차입.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정확한 느낌이에요. 공사 기간 안에 차입 기간이 들어가야 딱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입금을 건물을 짓는 데 썼다고 할게요. 이 차입금을 전부 다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사 비용이 한 10억 드는데 내가 1억을 빌려서 그 1억을 납부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차입 기간에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자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을 따지면 본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오직 공사를 위해서만 썼어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딴 데 안 쓰고. 이 돈은 빌리자마자 다 공사비로 때려 박았습니다 이 느낌이에요. 자, 그럼 250을 지출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250은 안 어렵죠? 돈 썼으니까. 자산의 감소고요.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올 거냐? 이제 좀 이게 특이한 건데, 뭐 답만 알려드릴게요. 상황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이 상황을 지급이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정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는 비용 처리, 두 번째는 자산 처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비용 처리라고 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었어요 몇 번.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준 거를. 이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산으로 하는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흔하진 않은데 그 건물을 짓는 도중에 돈을 빌리다가 이자를 내는 순간에 보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마지막 이자 정도는. 그러면 그 이자는 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건물로 된다고 가정하거든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짓고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지 완성되면 건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걸 따져보자 이거죠. 언제 무슨 답이 되는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7번에 장기 차입금 이자 비용을 냈다. 해당 지출은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걸 표시하죠. 해당 지출, 여기서 해당 지출은 250이겠죠? 이 250은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 표시하시고 하나씩 해석할게요. 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가는 일단은 쓴 돈으로 번역해서 쓸게요.
원가는 쓴 돈이라고 할게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있지만 대충 좀 공부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취득 원가는 취득하면서 쓴 돈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차입 원가로 이제 또 바꿔봅시다. 차입 원가는 차입 자체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쓴 돈이에요. 돈을 빌리면서 쓴 돈. 이자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지급이자라고 써두시면 돼요. 차입 원가에다가 지급이자 이렇게 쓸게요.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저는 지급이자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급이자의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본화.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본화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된 겁니다. 자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돈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250이 나갔어요. 그럼 선택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산을 줄이고 자산을 다시 늘리기, 그리고 비용 처리하기. 선택권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산, 비용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뭘 할래? 이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추가하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본화니까 자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본이 늘어야 돼요. 자본이 늘었습니다. 그럼 자산도 늘죠.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산이 늘었다라고 하면 부채가 늘었는지 자본이 늘었는지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산은 위로 들 수도 있고 아래로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부채가 늘었다 하면 자산도 늘었다는 소리예요. 자본이 늘었다 하는 것도 자산도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본화가 됐으면 자본이 늘었겠죠. 그 말은 자본도 늘었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꼬아놨죠? 근데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찍어도 맞는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거밖에 없거든, 둘 중에. 그러면 미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혹시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용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냐 비용이냐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안에서 결과물 이렇게 미리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이 문제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자본화 요건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산인 거 나도 알아. 그러면 자산이니까 두 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정답을 찾는 거야. 문제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찾아볼까요? 아, 이거 말을 안 바꿔놨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문맥상 파악 가능하실 것 같은데 7번 문제가 오늘이 4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언제 완공된대요? 2월 28일인데 그럼 이건 올해는 아니겠죠, 당연히. 내년이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는 완성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건설 중이잖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거 그림 타고 와서 이렇게까지 와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뭐 이제 반복하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것만 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오늘 완공됐다. 오늘 완공됐는데 오늘 이자 냈다. 답 건물. 오늘 완공됐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잘 안 되겠죠? 좀 이상하잖아요. 내년에 완공됐다. 이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자 비용.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자세히 이해하시라고. 그럼 이제 뭐 납득이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또 나와요. 자본화. 이거 중요합니다. 자본화 이따가 또 써먹을 거예요. 자본화. 그러니까 자본화는 자산화랑 같은 말이죠.
자본이 늘면 자산이 느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은 좀 중요 표시 해주시고요. 7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8번은 그냥 넣었어요. 그냥 완성도 때문에.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7번과 8번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8번은 좀 나오면 또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8번을 보시면 8월 11일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3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요된 금액이 총 3억이래요. 총 3억. 그래서 제가 여기 넣진 않았는데 그 7번 문제 보시면 이자를 내면서 건설 중인 자산 250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만약에 건물값이 3억이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 1억 주고 잔금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3억이 된 겁니다. 3년 동안 중개를 다 합쳐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3억 원으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 했는데 이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 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7번에도 자본화가 나오고 8번에도 자본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7번은 지금 자본화를 하라고 그 말이죠. 지금 당장 7번 문제는. 근데 8번은 어때요? 그 7번도 있다 이 말이죠. 3억 안에. 이 3억 안에는 7번에 250만 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억을 우리가 뭐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 금일 완공되었다. 그러면 지어지고 있는 자산은 없어지고 완성된 자산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왼쪽에 건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사라지고 건물이 생긴 거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의 마이너스, 건물은 자산의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감가상각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안 한다 그랬죠, 감가상각? 당연히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사는 건 왜 없냐면 사면 부가가치세가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예측은 하실 수 있죠. 사면 건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차변에? 부가가치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일반 전표만 하기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매입매줄 전표 아마 내일 할 거예요, 내일. 그다음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8번까지 한 걸 그렇게 봐야 돼요. 취득 부대 비용. 그러니까 아까 재고자산에서는 취득 부대 비용이 관세 한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형자산 자체도 막 많죠. 토지도 있고 차량 운반구도 있고 막 건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은 어느 자산에나 다 있는 겁니다. 얘는 종류가 많아서 그 더 다양하게 나왔던 거죠. 그 다음 이제 9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취득 부대 비용이었다고 하면 얘는 이제 취득 후 지출이에요. 취득 후 지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고 해볼게요. 중간에 취득을 하고 그러면 이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취득이라는 기점을 딱 거치면 이때 취득이 딱 끝나는 겁니다. 이때 취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을 취득 부대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럼 취득이 끝난 이후에도 돈이 들어갈 때 얘를 뭐 취득 후 지출 이 정도로 해볼게요. 결국 뭐 돈 쓰는 건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득하면서 돈을 썼니? 취득하고 나서 돈을 썼니? 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는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취득 부대 비용이 있다. 이게 막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고 싶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었는데 유일한 예외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유일하게 예외니까 얘부터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죠. 얘는 여기에 900번 수수료 비용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인 거죠 지금. 취득 부대 비용의 예외 딱 하나. 그럼 이거 빼면 다 원칙 위반입니다. 그럼 얘 보고 얘를 1번으로 보고 2번이 원칙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앞쪽에서 배웠고 그 뒤에 막 재고자산도 하고 유형자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취득 부대 비용은 다 자산에 더했죠 지금. 다 더하고 있죠. 토지면 토지,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원래. 이름이 없어야 정상인데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는 900번으로 뺀다.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입니다. 이제 이걸 새롭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 흐름상 원칙이랑 예외가 있겠죠. 뭐 칸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원칙 얘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원칙.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배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 자동차로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럼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에 넣어버렸죠.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같이 N빵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서는 자동차세 이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해서 천천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고 자동차세는 그때그때 바로 비용 처리하고 왜냐면 내년에도 또 비용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자 이제 새로운 주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예외라고 할까? 얘는 좀 적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외,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두 개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새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문제 내기가 좋거든요. 자 그럼 일단 결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감이 좀 좋으시면 찍어도 맞힐 수 있어요. 지출이잖아요. 그럼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걸 말하죠. 자산이 줄어드는 걸 말하잖아요. 두 개 있죠. 그럼 비용 자산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찍어서 맞힌다는 소리예요. 누가 여기서 부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아닌 비용일 건데 이름을 한번 볼게요. 수익이죠. 수익은 돈을 버는 걸 말하죠.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쓴 돈이다. 그래서 비용. 수익을 위해 썼으니까 비용이겠죠. 얘도 비용. 그러니까 예외라고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뭐 결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적 지출. 아까 자본화 배웠죠. 자본화는 자산화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적 지출. 자산이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겹쳐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외인 거죠. 자본적 지출이. 그러니까 얘가 예외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좀 볼게요. 키워드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뭐 원상 회복 이 정도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현상 유지, 뭐 능률 유지를 해도 되고 현상 유지, 원상 회복 이런 느낌인데 좀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자체에서 이 문구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상을 회복했어요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았다. 그런 식으로 내지 막 이런 문구는 안 쓴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엔진 오일을 보통 뭐 한 1만 킬로 아니면 뭐 1년 안에는 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갈면 차가 더 좋아져서 가는 건 아니에요. 1년 타면 엔진 오일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냥 새 걸로 가는 것 뿐이야.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나오면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동차에 수리비 썼다 그러면 보통 수익적 지출. 자동차 수리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비용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계정 과목까지 외우면 좋겠죠.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딱 두 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가 많이 나와서 1번이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수선비. 두 개예요. 그리고 제가 이 번호를 적어드린 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차량 유지비 넣어보고 맞으면 차량 유지비고 아니면 수선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문제를 읽었는데 느낌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면 차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 차면 차량 유지비 아니면 수선비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차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에서 차를 고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를 고쳤다 그럼 차량 유지비. 뭐 기계를 고쳤대요. 기계를 고쳤다 그럼 수선비. 그냥 그렇게만 찾는 겁니다. 차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갈게요. 얘도 키워드를 써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는 생산성 증가입니다. 생산성 증가 그리고 내용 연수 증가 이 두 개 정도. 생산성 증가, 내용 연수 증가.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쪽은 건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건물이 내가 뭐 4층짜리가 있었는데 5층으로 증축을 했다. 그럼 층이 하나 더 많아지면 쓸 게 많아지죠. 이제 그런 것들은 취득 후에 지출을 했지만 생산성이 증가했으니까 건물을 뒤늦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내용 연수 증가는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다. 뭐 자동차를 더 오래 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엔진 교체했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할 거냐? 얘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해당 자산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럼 건물 증축했다. 건물. 뭐 토지에 뭐 했다. 그럼 토지. 기계에 뭐 했다. 기계. 그러니까 뭐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겠죠. 해당 자산입니다. 해당 자산. 그러니까 이 자산은 취득 부대 비용 자산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크로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취득 부대 비용은 원칙이 자산이고 예외가 비용이잖아요. 근데 얘는 취득 후로 넘어오면 원칙이 비용, 예외가 자산. 바뀌었어요, 그냥. 어차피 자산 비용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제 정리가 좀 쉽게 된다 이거죠. 두 개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맛보기로 일단 한 문제만 풀어보실까요? 정리한 김에 한 문제를 두 문제 다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6월 30일 업무용 승용자동차 5인 2000cc 이건 부가가치세 쪽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차량 운반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거든요. 뭐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뭐 여기에 보시면 엔진 교체라고 나왔죠. 표시할게요. 엔진 교체. 네, 사실 저는 좀 억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차 엔진을 교환하지는 않잖아요. 잘 새 차 사고 말지 중고차로. 근데 그냥 문제에서 낸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쪽에서는 낼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엔진 교체밖에. 내가 엔진을 교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증가한 거죠. 뭐 차가 좋아졌다고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더 오래 탈 수는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뺐을 거예요. 그것까지 대비하셔야 돼. 그냥 엔진 교체 딱 끝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시험이면. 그러니까 그냥 자본적 지출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답이 차량 운반부잖아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이해되죠 좀? 내용 연수가 증가했고 그럼 자산이니까 그 차량 운반부다. 끝. 그 다음에 10번. 참고로 이 770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일단 이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10번 이거 중요 표시할게요. 10번 이거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자 10번 10월 15일에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원, 시가 50만원. 그럼 여기서 이 원재료 30만원은 취득원가일 겁니다. 30에 샀으니까 30으로 적어놨겠죠. 그리고 사실 시가는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가는 원래 그 두 개가 있는데 원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재료를 팔 일은 없어요. 이거 제품 만들려고 사온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걸 팔 생각이 있으면 상품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재료 시가는 뭐냐면 지금 사면 50이에요. 그럼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30에 샀는데 이거 지금 사면 50에 사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별로 의미 없잖아요. 자, 이걸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니까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을 해준 거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수리를 했다. 그럼 여기서 찾아보니까 차는 아니에요. 그러면 2번 수선비. 이유가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차가 아니죠. 그럼 수선비잖아요. 그럼 수선비 당첨. 그리고 어디서 썼나 보니까 기계장치 소속이 공장이죠. 그러니까 500번. 그래서 차변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 우리 아는 거 나왔죠? 원재료를 팔지 않았죠. 물론 원재료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원재료가 사라지는데 원가로 사라져야 맞죠? 나는 30에 사놓고 50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30이 나가면서 적용 8이 붙습니다. 그럼 원래 이거 간주 공급이어야 되죠. 근데 내 사업에 썼잖아요. 기계 수리는 내 사업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옛날 문제지만 좀 넣어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 용량이 머리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속 넣어보죠. 엑기스만. 뭔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약간 양을 줄인다기보다는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기억에 좀 잘 남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이 많아도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이제 자본적 지출 하나 받고 수익적 지출도 하나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바꿔보면은 하나씩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39페이지를 보셨는데 그럼 9번 문제에서는 엔진 교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답이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보면 이게 업무용 승용차니까 800번 차량 유지비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수익적 지출로 바뀌면.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자본적 지출로 바꾸면 기계장치가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을 올리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게 문제를 낼 게 많기 때문에 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로 한 문제씩만 넣었어요. 어차피 뒤에 메인 매출 전표하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반 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40페이지로 가볼게요. 거의 끝났죠. 이제 감가상각할 차례예요. 감가상각.
그러면 유형자산도 크게 세 개로 나눠본다고 하면 유형자산은 첫 번째가 그 취득 부대비용. 그러니까 자산은 항상 첫 번째가 취득 부대비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취득 후 지출이 따로 있었죠. 방금 한 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 부분이 이제 유형자산 고유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가상각. 이 정도로 크게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네요. 그럼 한번 40페이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40페이지 11번을 보시면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해라. 자동결산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이 분개를 할 필요는 없고 숫자만 찾아서 적으면 되거든요. 그럼 숫자만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숫자가 안에 다 써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 문제인데 그냥 이거 옮겨 적기만 하면 끝나요. 끝이에요. 뭐 숫자 보이시죠? 기계장치 500, 비품 150, 차량 운반구 400.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력 방법은 뭐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논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 나와 있는 걸로 좀 보시면 이게 좀 경계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주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비교해가지고 그 대손 충당금 설정 이 정도랑 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대손 충당금 설정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었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800번 대손 상각비 900번 기타의 대손 상각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대손이 돈을 못 받는 걸 말을 하는데 얼마를 못 받을까 그 추정하는 거였어요. 대손 추정. 그래서 그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보충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대손 충당금은 채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취 채권을 배웠었는데 수취 채권은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 기억나시죠? 돈을 받을 권리. 그러면 그것마다 얘는 얼마 못 받고 얘는 얼마 못 받고 그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손 충당금은 수취 채권 개수랑 같아요. 외상 매출금도 있고 받으러금도 있고 뭐 단기대여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 대손 충당금 개수는 막 100개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대손 상각비랑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800번 대손 상각비는 딱 두 개 있었거든요. 매출 채권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금 두 개만 대손 상각비 회계 처리하고 그 외에 뭐 미수금이나 대여금 이런 애들은 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금 딱 두 개. 딱 두 개. 그리고 여기서는 뭐 미수금 시험에 나오는 건 뭐 여기서도 두 개지만 원래는 더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미수금 대여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패턴 대손 충당금 개수는 뭐 몇 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막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차변에 있는 이 비용 처리는 무조건 두 개. 그러니까 많아봤자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외상 매출금 하나, 받으러금 하나 딱 두 개 하면 두 개 나오겠죠. 대손 충당금. 근데 비용은 대손 상각비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니까. 근데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 하나, 미수금 하나 하면 이건 두 개니까 두 개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는 패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안 어렵거든요. 그럼 이쪽을 이제 응용을 해보자. 그럼 이거를 감가상각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12월 31일에 합니다. 사용한 만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 대손충당금이 자산의 차감이잖아요. 여기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말 그대로 감가상각한 게 쌓여 있는 거죠.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여기다 뭐 한 군데다가 자산 마이너스라고 써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이니까 얘랑 성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신 깎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 개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 개수랑 같아요. 물론 여기서 토지랑 투자부동산은 빼야 되는, 그러니까 토지랑 그 건설 중인 자산은 빼야 됩니다. 걔네들은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은 어떻게 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대손 쪽은 매출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형자산 컨셉 자체가 사용이잖아요.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썼냐 본사에서 썼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500, 800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는 500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그 차변이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공장이냐 본사냐 이렇게만 나누면 되니까. 얘 둘 다 비용입니다. 그 패턴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을 한번 보시면 정리는 해놨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3개가 있죠. 숫자가 다른 거는 3개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만큼 나왔잖아요.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금. 그래서 3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차변은 많아봤자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보시면 재판판 이렇게 써있죠. 재판판. 그러면 판 2개를 묶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아봤자 2개라는 걸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막 4개, 5개 나올 수 있는데 왼쪽은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 패턴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 붕괴를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논리는 알고 계셔야겠죠. 왜냐면 이 뒤에 있는 붕괴는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번은 그냥 숫자만 옮겨 적으면 되는 거라서 분개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논리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결산 써 있는 거는 여러분이 분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죠. 자, 12번 문제도 제가 자동결산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기서도 금액을 쓰면 되는 건데 이때 이 금액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11번처럼 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12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논리는 이렇게 전개를 했고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가상각 금액을 구하려면 감가상각 하려면 3개가 필요해요. 3요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3개. 일단 취득원가 사야겠죠. 얼마에 샀는지 그 금액이 베이스가 되니까 그 금액을 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취득원가가 나오고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감가상각을 끝낸 후에 남아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연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야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3개는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이 2개 정도만 확실히 알면 될 것 같아요. 삼각 방법.
원래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두 개만 정확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등등등 있습니다. 두 개만 제대로 해볼게요. 그럼 공식을 써놓으면 좋겠죠? 참고로 12번 문제는 정액법을 제가 넣어놨고 13번 문제는 정률법을 넣어놨으니까 각각 문제 밑에다 공식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적으면 칸이 없으니까 한 문제당 하나씩. 그럼 12번 정액법 밑에다가 정액법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정액법 공식. 정액법 공식은 괄호 열고 취득원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잔존가치를 빼야 돼요. 그래야 남아있으니까. 얘는 안 건드리려고 빼놓는 건데 일단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세 개 다 썼죠? 그럼 공식을 적어 놓으셨으면 여기에 대입을 해봐야겠죠?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3천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가 빵원이죠, 빵원. 3천만 원에서 0을 일단 뺐어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5, 나누기 5.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데 저는 여기다 추가로 12분의 사용월수. 보통 이제 이걸로 장난치면 많이 틀리거든요. 뒤에 쪽에.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적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이걸로 장난치면 되게 번거로워지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적으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은 사용한 만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항상 1월 1일에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2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취득일이에요. 취득일. 취득일에 좀 표시를 해주세요. 취득일에 2023년 4월 15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문맥상 2023년 문제란 말이죠. 답에 보시면, 그리고 답에 2023년 12월 31일 표시할게요. 취득일에 2023년 4월 15일, 그리고 답에 2023년 12월 31일. 같은 연도 맞죠?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하실 때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취득한 날짜랑 올해 있죠. 연도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그럼 얘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4월 15일에 샀죠. 1년 다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곱하면 틀려. 1년을 안 썼는데 1년치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월수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또 문제가 애매하게 4월 15일 줬죠. 몇 개월 쓴 걸까? 실제로 따지면 4월은 보름밖에 안 쓴 거죠. 그럼 확실히 쓴 거는 이거 날짜 계산하는 법은 이래요. 앞에 그냥 4달을 빼요. 그럼 8개월은 확실히 썼죠. 8개월은 확실히. 근데 문제는 4월이죠. 근데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안 했나? 초월 산입. 처음 들어봐요. 네.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이걸 외우진 마시고 써놓긴 하세요. 이거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적용된 상황이 되게 많아요. 초월은 산입하고 말월은 불산입한다. 이거 민법 용어긴 한데 뭐 회계나 세법도 민법을 준용하는 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60개월 하는 거 아닙니까? 5년이니까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2022 문제 한해서 2023년 4월 15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가 4월 15일이 애매하다 이거죠?
그럼 초월을 산입해라 이 말은 4월도 넣어라 이 말이에요. 계산할 때. 그러면 나는 8개월은 확실히 썼죠. 5, 6, 7, 8, 9, 10, 11, 12. 근데 4월도 쓴 걸로 해라. 초월이니까 넣어라. 그러니까 2023년은 9개월이야 이 말이에요. 초월을 넣어버렸잖아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보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4월 15일에 샀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안 썼는데 이거 억울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보름을 앞으로 당긴 거죠. 그러면 뒤에 60개월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61개월째를 안 세. 그러니까 말호를 안 세면 되지. 어차피 60개월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보름만 당기잖아. 그러니까 앞달에다가 보름을 넣고 뒷달에서 보름 빼줄게 이 말이지. 그럼 마지막 달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61개월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61개월은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마블 불사지. 그러니까 초월은 넣어라, 말월은 빼줄게. 결국 넌 60개월만 하면 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 바꿔놓으세요. 4월 1일로 이렇게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 멘붕 와요. 근데 알려드렸죠? 초월 선이 손해 안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알려드렸죠. 하루 써도 그냥 초월 넣어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달 빼줄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 시험에서는 맨날 이렇게 나와요. 맨날 3월 31일 이렇게 내요. 4월 1일 이렇게 내요. 아, 나 진짜 잘못했다. 죄송해요. 4월 30일 쓰세요. 4월 30일.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려. 왜냐면 4월 30일은 어때요? 아니 하루 썼는데 좀 빼주지 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회계 기준이 그런데 초월 산입 이거 넣는 거예요. 9개월 답 안 바뀝니다. 그러면 4월 10일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답이 다 똑같은 거지. 왜냐면 하루라도 쓰면 초월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산입.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통 착한 사람은 4월 1일로 내요. 4월 1일은 천사인 거예요. 우리 보고 고민하지 말란 소리야. 근데 저 같은 애는 4월 30일 내요. 그럼 엄청 헷갈려. 아 이건 하루 쓴 건데 그냥 안 쓴 거 아닐까? 이렇게 돼버려. 그럼 8개월 쓰고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은 취득한 연도랑 올해가 같으면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취득 연도는 2023년도인데 지금 문제가 2024년이야. 그럼 무조건 12개월이지. 근데 연수가 지나기 전에 8년. 아 그건 이제 팔릴 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안 판다는 전제하에 사는 게 유형자산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첫 연도에는 9개월 했는데 다음 연도는 12개월 다 쓰는 거 맞죠? 다음 연도도 12개월 다 쓰죠. 그러니까 안쪽에 4년은 확실히 12개월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연도냐 아니냐만 따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일에 2023이랑 답의 2023을 제가 비교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연도가 같으니까 월수를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월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은 13번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답이 나와요. 450만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답만 구하시면 된다 이거지. 분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시면 정률법 표시해주세요. 그러니까 12번은 정액법 표시하시고 13번은 정률법 표시하시고. 이제 정률법 공식을 써드릴게요. 2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2개 정도는. 정률법. 얘도 괄호 열고 취득원가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취득원가 베이스예요. 그리고 얘는 그 전년도 말 전기말 이렇게 쓸게요. 전기말 감가상각 유예. 취득원가에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쌓여 있는 걸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정률 또는 상각률 같은 말이에요. 문제마다 다르게 나와요. 정률, 상각률. 이 문제는 안 써줬네? 따로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12분의 사용월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특이한 점을 한번 생각해보죠. 특이한 점. 제가 감가상각을 할 때는 3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공수. 근데 없어요. 잔존가치가.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률법 하면 기억하셔야 될 거.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마세요.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말자. 그럼 이유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이 잔존가치를, 그러니까 줘도 쓰지 말란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률, 상각률 있죠. 여기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잔존가치가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산상으로 이쪽에 잔존가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유를 알면 좀 잘 외워질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외우라고 배웠거든요. 그걸 누가 못해 그런 거를. 자, 그럼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가 따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옆에 그 빈칸, 오른쪽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정률, 상각률 0.451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5년이면 0.451 나오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외워진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프로그램 들어가면 써있는 건데.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추가로 적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잔존가치 100만원 이렇게 씁시다. 이 두 개를 따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연도. 취득 연도랑 올해 연도를 비교해 보세요. 취득은 19년도죠? 올해는 2021이죠? 그럼 얘는 12분의 12야.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항상 연도부터 체크하기. 그럼 얘는 12분의 12 당첨됐으니까 뭐 딱히 어려울 건 없네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취득 원가 3천만원 에서, 자, 그리고 제가 잔존가치 적으려 했잖아요. X. 이유는 정률법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굳이 적으라고 한 거예요. 굳이. 그래야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정률법이니까 잔존가치 X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12번 문제에서는 잔존가치가 0인데도 마이너스 0을 했죠. 그러니까 0이니까 0을 빼라 이 말이에요. 근데 13은 있어도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써볼까요? 900이죠? 정률 0.45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이. 실제로 구해보시면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계산이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써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제가 정률법 설명하려고 넣은 거라서 딱히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정률법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서. 자, 왜 이런 방법이 있고 어떤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액을 좀 단순하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설명용으로 제가 금액을 좀 바꿀게요. 금액을 그냥 1억 해서 0.4%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 0.4%. 이거 예시예요,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년 차는 1억 빼기 0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면 1년 차는 무조건 전기말이 없죠. 오래 샀어. 그럼 전기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는 무조건 0을 뺄 겁니다. 그리고 상각률은 0.4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1월 1일에 샀다 치고, 자, 이렇게 하면 1년 차의 그 정률법 상각액은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해에 40%가 날라갑니다. 거의 절반이 날라갔어요. 그럼 이제 2년 차로 가면 취득 원가는 안 변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말이 생겼죠. 4천을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4천을 빼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1억짜리를 사서 4천만 원은 써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4천은 빼고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뺀 금액에다 0.4를 또 곱해. 0.4. 그러니까 무조건 정률은 정해진 퍼센트이기 때문에 정률, 정해진 퍼센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6천만 원에다가 4를 곱하게 되겠죠. 2,400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3년차 사실 이 두 개만 봐도 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그럼 3년차는 전 기말 상각 누계액이니까 지금 4천도 쌓여있고 2,400도 쌓여있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빼야 돼요. 둘 다 지금 날아가는 금액이니까. 그럼 얘는 6,400을 빼겠죠. 또 0.4를 곱해. 자, 일부러 제가 3년차까지 썼는데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금액을 보세요. 금액이 점점 작아지죠. 이게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자동차 한번 생각해봐요. 사면 첫 해에 가장 많이 떨어지죠, 가격.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말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정률법은 해가 갈수록 상각액이 작아지는 방법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 이해했으니까 외우실 수 있죠. 옆에 따로 써주세요. 정률법은 연차가 갈수록 상각액이 작아진다. 말 문제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럼 이 말 문제는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좋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이 금액은 찾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짝을 이루는 게 정액법이거든요. 그럼 정액법은 어때요? 정액법은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액이 똑같아요. 정액법이잖아요. 일정액법이에요, 일정액법. 그러니까 정액은 정해진 액수대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정률법은 정해진 퍼센트로 때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두 개는 반드시 숙지하세요.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지.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지.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말문제까지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까지. 왜냐면 고려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려가 되냐면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제가 0.451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13번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0.451씩 계속 빼잖아요. 그럼 나중에 5% 남아요. 5%가 남게끔 상각률이 세팅된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까지 보고 끝낼게요. 무형자산은 내일 해야겠네요. 14번. 요거 하나만 얼른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보셔야 될 게, 제가 그 11번 문제에서 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지금 됐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는 거를 14번 차변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이게 기계장치를 파는 건데, 폐기하는 거죠, 폐기. 참고로 그 여기서 파는 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건 뒤쪽에서 따로 봅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샀을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부가세 대급금까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샀을 때는 3,000에 샀고 부가세도 냈을 거예요. 물론 돌려받았겠죠. 그리고 아까 배우신 대로 11번, 12번, 13번처럼 감가상각을 했겠죠. 얘는 그냥 편의상 300만 원씩 9번 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감가상각비 300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9번 했다고 할게요. 그럼 2,7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700을 누계액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4년 반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자, 그럼 여러분은 이것까지 한 겁니다. 제가 가정한 거예요. 이 상태야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걸 조금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300만 원 더 쓸 수 있죠. 근데 그냥 그냥 이 정도면 폐기하고 새로 사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 처음에 이 기계장치를 장부에서 뽑아줘야겠죠. 기계장치를 장부에서 뽑아주자. 없앱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계장치는 샀던 금액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신 깎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 둘은 세트 계정이니까 정확히는 이제 곱하기 9까지 해서 이렇게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계장치를 사왔을 때가 자산 플러스였으니까 얘가 없어지면 자산 마이너스, 뭐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만들었을 때 얘는 애초에 생길 때 자산 마이너스였으니까 없으면 자산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 둘이 이제 드디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얘 둘이 만나는 거는 이렇게 없어질 때 뿐이에요.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원래.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산이 2,700만 원 올랐고 기계장치가 3,000이 떨어졌죠? 그럼 이 두 개를 세트로 보시면 2,700원 올랐지만 3,000이 떨어졌어요. 그럼 300이 떨어진 거죠. 왜냐면 지금 300만 원 쓸 수 있는데 폐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300만 원 손해본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300만 원은 손해봤어요. 근데 이거 폐기하느라 돈 또 쓴 거예요. 현금 27만 원. 25만 원? 자, 그럼 자산이 또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 개를 보면은 순 자산이 325만 원 줄었죠. 기계장치 300만 원 줄었고 현금 25만 원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용 3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분 손실 이렇게 나오네요. 참고로 이게 처분은 여기서 처분은 그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거. 없어지면 다 처분을 써요, 그냥. 그러니까 꼭 돈 받고 팔았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폐기. 그리고 이유는 말씀드렸죠? 왜 여기에 그 파는 게 나올 수 없냐? 그럼 부가가치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폐기할 때는 부가가치세 없죠. 원래 현금 25만 원에 나오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일반적표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내일 무형자산을 마무리하고 그 메인 매출 전표 매출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